테슬라가 그러니까 올해 4월을 바닥으로 주가가 쭉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로봇 택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코멘트들을 매년 한 번씩 세게 한 번씩 했거든요. 19년부터 내년에는 로봇 택시 우리 확실히 출시할 거야. 20년에도 내년에는 출시할 거야. 21년에도 내년에는 출시할 거야 했는데 틀려왔었죠. 근데 올해 와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내후년에 출시할 거야. 2026년. 결론적으로는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로봇 택시에 대한 디테일이 너무 많이 이번에 없었거든요. 이 테마로, 이 모멘텀으로 테슬라 주가가 공격적으로 다시 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반전됐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이와 연동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모닝 인포믹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요. 미국 시장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뭐 최고치 경신하고 사실 최고치 경신만 46번째 S&P 500 기준으로 한 거니까 올해 진짜 대단하죠. 근데 반도체가 흔들리면 또 여지없이 흔들리는구나.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간밤에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주신 대로 네. 이게 아마 저희가 7, 8월 달에 같이 한번 걱정을 했었던 그쵸. 이슈였었던 네. 것 같은데 이제 그때로 잠깐 그 생각을 되돌려 보면 7, 8월에 큰 변동성을 줬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네. 중국의 그 소위 반도체 패권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출을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제재하는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발표될 때마다 하루에 그냥 그 소위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막 7, 8%씩 네. 움직였던 거 기억하실 텐데 제가 아마 그때 그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은 영향이 없겠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 전망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후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제 이제 사실 유럽에 그러니까 소위 그 ASML이 향후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를 거의 전망치를 한 20에서 30% 낮춰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소위 이제 근본이 되는 투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네. 그 장비 구입이 20, 30% 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는 내후년으로 갈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장 직격탄을 맞은 ASML이 어제 주가가 바로 아마 98년도 이후 가장 당일로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16%. 예, 가장 네. 당일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고 거기에 여파로 이제 거기서 장비를 사오는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 주가들이 이제 다 밀려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나스닥 지수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밀렸죠. 이제 이게 이제 당장은 아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실적은 여전히 그러니까 엔비디아 고객이 대부분 미국 중심이다 네.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 서플라이 체인은 아직은 좀 편할 텐데 문제는 우리가 당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이라는 걸 보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회사들이 높은 멀티플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전에는 향후에 이제 이렇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현재의 높은 멀티플이 괜찮아. 왜냐하면 나중에 이익이 더 많이 나서 이 멀티플이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떨어질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투자하는데 주저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놓고 보면 ASML이 지금 띄워놓은 이러한 그 걱정이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투자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너무 이건 일시적인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무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뭐 최고치 경신, 하루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조정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실적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하나 워낙에 이제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자료 하나씩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소뚜껑 착시로 끝나야 된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소뚜껑이 진짜 잘하면 안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게 소뚜껑 착시로 끝나야지 될 텐데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따 뒤에 보겠지만 11월 달 FMC에서 이게 그러니까 빅컷이냐 스몰컷이냐 갖고 우리가 고민했는데 노컷 확률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동결될 가능성도 예, 저희 조금씩은. 건너뛰기, 네. 스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물가와의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라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원 물가 중심으로 보면 지금 PPI는 작년 한 말 10월 정도부터 바닥치고 슬금슬금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근원 CPI도 사실은 바닥치고 살짝 꼬리를 드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추세를 가지고 당장 물가가 이거 다시 이거 재상승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워낙 옛날에 근데 불과 2020년대도 한번 보면 근원 PPI가 먼저 올라가고 시차 두고 근원 CPI가 따로 올라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게 재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일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만은 좀 다시 분명하다. 그래서 이게 물가와의 전쟁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거다라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것이 FMC의 매파들한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반대할 명분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을 봐도 9월 인플레이션이 단순한 이제 잠시 잡음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 뭐 지켜봐야 된다 이런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플레 볼 때 주거비 쪽을 상당히 좀 보잖아요. 관련돼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주거비란 거는 이게 실제로 실체가 있는 하나를 정하기보다는 약간의 모델링을 통해 갖고 상당히 뒤늦게 반영이 되는 그리고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왜냐면 주거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CPI 계산할 때 거의 한 30에서 40% 차지하거든요. PC에서는 한 20%, 25%요 정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비중도 높고 잘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시차를 둔다 이런 거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연준에서 파월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게 슈퍼코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변동성이 큰 게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인데 요 두 개 뺀 게 근원이고, 근데 근원만 봐도 이 안에 주거비가 세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주거비는 이게 말이 많다 보니 이것도 빼고 보자.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한 진짜 코어를 보자는 게 슈퍼코어고 거기서 이제 주거비까지 뺀 게 슈퍼코어 CPI인데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결국 임금하고 연결된 네.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아까 우리가 지금 PPI 봤듯이 작년 10월을 바닥으로 보시면 살짝 방향성 자체는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지난달에는 4.3%, 그러니까 작년 10월이 3.9%에서 이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 4.3%. 결국은 상당히 고점 찍고 우하향하던 이 그러한 서비스 물가, 근원 서비스 물가 지표가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빅컷을 한 것이 실수 아니냐라는 그 우려, 걱정,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게 어렵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더 높아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 보면 이게 0.4까지 올랐거든요. 0.4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면 5%가 넘어갑니다. 연율로.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금리 자체를 여기서 공격적으로 더 내릴 거라고 지금 시장은 예측하고 예상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이제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주거비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굉장히 좀 시차를 둔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 오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코어로 봤을 때 서비스 쪽은 아직도
높고 재상승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고요. 이게 과연 이어질 것인가? 그러면 노컷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뭐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저번에 10월달 점도표를 봤을 때 발표됐던 그러니까 그 9월 말, 그러니까 그 점도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기간 동안 B컷 이외에도 스몰컷 두 번은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MC에서 지금도 25bp, 25bp 두 할 번은 것이다. 네.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시장도 거기다 눈높이를 네. 맞췄는데 이번 숫자를 보고 투자자들이 이제 풀백한 거죠. 뒤로 물론 이러면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저 이전엔 뭐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건 11월에 B컷이냐 스몰컷이냐 갖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노컷일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번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스킵 가능성 자체도 원래는 아예 제로였다가 최근 들어서 20-30%대로 상당히 좀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향후 나오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경제 지표들이 경기 자체를 강화시키는 숫자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노컷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이게 경기만 좋으면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좋고 여기에 소위 그 금리를 인하하니까 완벽한 골디락스 시장이 올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기대를 했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삐거덕거림은 분명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가장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생겨났고 새롭게 생겨났고 점점 시장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그 온도 차이를 우리가 네.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금리 인하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내년으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미국은 50bp를 시작해서 어쨌든 상당 부분 25bp 또 할 것으로 지금 많이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럼 금리 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또 많이 움직여서요.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 우리 하느니 금리 인하했을 때 상당히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 많이 하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잘 참았다. 미리 올리고 이 상황에서 미국의 그러한 높은 금리 상에서 잘 버티고 이번에 결국은 미국이 인하하는 거 보고 따라 내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소위 인내심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칭찬을 했는데요. 저도 진짜 받을 만하다. 라고 이제 외국인들이 봐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번에 못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뭐든지 선반영해서 시장이 연준의 이 첫 번째 인하를 앞두고 많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금 10년물 금리는 4%를 다시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표도 상당히 좀 견고하게. 네, 계속 그러다 나오죠. 보니까 비컷이 실수 아니었어? 이제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네. 지금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단 하나로 꼽은다면 모든 다른 것도 많지만 말씀 주신 금리차.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원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역전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역전돼 있는 상황에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걸 보는 게 이제 검정색인데 이게 많이 깊어졌을 때는 미국이 훨씬 더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보다 1%포인트 더 높았다. 소위 100bp라고 하죠. 1%포인트 100bp니까 100bp가 넘어서 한 120bp까지 갔었다가 이것이 많이 축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갔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그때 강달러는 끝났고 그러니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강달러는 끝나고 나머지 통화 강세가 올 거야 막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달러 강세가 안 끝나요. 예, 네. 오히려 다시 강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1년 전에 미리 선행해서 약달러 갔다가 그 이후 1년 동안은 강달러 간다, 기조적으로. 근데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나가 있다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차이를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금리차가 한때 60bp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100bp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요 기간 동안 붉은색 원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는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결국 이건 우리나라 수입 물가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제 나머지 2번 남았습니다. 미국도 2번 FOMC 남았고 우리나라도 한우 금통위도 2번 남았는데 2번 동안 금리를 인하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 이유는 사실은 환율이 불안하고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금리차 역전이 심화되는 것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하느니 손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 잘 아셔야 될 거고 이것이 또 하나 주식시장에는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현재 달러원이 어제도 5원 넘게 올라서요. 1,360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8월 중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런 게 좀 유지가 될까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미국이 경기가 좋은 걸 우리가 부러워했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 금리 차 역전이 지금 100bp 다시 벌어진 것이 좁혀질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원화가 여기에 반응해서 원화의 약세, 결국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환율이 쉽게 내려오긴 쉽지 않다. 이것이 결국은 이전에 또 너무 선반영해서 원화가 강세로 갔었던 것에 되돌림 현상, 뭐 이런 것이 다 묶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연말까지 그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시장의 섹터 얘기를 좀 해보면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슈가 여러 가지가 최근에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로보택시 이슈가 있었는데 그날 저도 이제 생방송으로 이벤트를 좀 봤어요. 그렇죠. 네. 물론 굉장히 뭐 지연 이슈도 있었고 이러지만 멋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걸 실망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분석을 내놨는데 이게 국내에도 영향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럼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일단 첫 번째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 중에 테슬라. 하나, 1, 2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최근 들어서 8월 달 이후에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고 또 이것과 사실은 맞물려서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장주다 보니까 이와 맞물려서 2차 전지주, 우리나라는 또 이제 2차 전지의 대장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워낙 많이 빠졌다가 테슬라 반등과 더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바닥론 그러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서 반도체가 지지부진한 특히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그 한국 시장을 그래도 2차 전지주가 많이 좀 소위 그 뒷받침을 해줬었는데 확실히 좀 걱정스럽게도 지금 보면 테슬라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주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다시 밀리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앞에 우리 테슬라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1차적으로는 테슬라가 그러니까 올해 4월을 바닥으로 주가가 쭉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자료는 따로 안 갖고 왔는데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코멘트들을 매년 한 번씩 세게 한 번씩 했거든요. 뭐 사실은 길 가면 2014년, 15년까지도 가는데 19년부터 뭐라 했냐면 19년도에도 내년에는 로보택시 우리 확실히 출시할 거야. 20년에도 내년에는 출시할 거야. 21년에도 매년 내년에는 출시할 거야 했는데 결국은 그걸 이제 한 19년부터 작년까지 매번 내년으로 미루면서 틀려왔었죠. 근데 올해 와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내후년에 출시할 거야. 2026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치가 않아요, 그냥. 원래는 그러니까 코멘트를 막 이렇게 하니까 maybe인 거죠. 2026년 내지는 적어도 그냥 2027년 전에는 할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뒤에 말을 하나 붙였어요. 우리 너무 자세한 얘기는 우리 오늘 자리에서 하지 맙시다. 먼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로보택시에 대한 디테일이 너무 많이 이번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까지 밀린 걸 봐서는 이 테마로 이 모멘텀으로 테슬라 주가가 공격적으로 다시 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이와 연동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도. 은행 금융주 중심으로는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오고 있고 간밤에 그런데 뭐 ASML 중심으로 좀 쇼크가 있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헷갈리네요. 결론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마 그 미국 실적을 보면서 특히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대 높이 뛰기하고 비유를 제가 많이 드렸었어요. 뭐냐면 매번 1차 시기, 2차 시기 할 때마다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눈높이를 높여왔고
겨우 그걸 넘기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7, 8월 달에 7, 8월 달에 시장 변동성이 엄청 심했잖아요. 또 뭐 고용 불안, 뭐 침체 우려 뭐 이런 게 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3분기 실적 예상치들을 많이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차트에도 나왔지만 3분기에 대한 것이 지금 뭐 애초에 한 여름, 그러니까 우리 여름 7월 달 변동성 있기 전에 비해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5% 이상 좀 다운그레이드가 돼 있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의 눈높이가 다시 좀 많이 내려갔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들은 분명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린 JP 모건, 웰스파고, 또 어젯밤에도 뭐 골드만삭스니 뭐 실적들이 다 좋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번 실적 시즌 자체가 큰 숫자로 문제가 될 확률은 좀 적다인데 다만 전망이 문제다. 이제 이게 이제 찬바람 아직은 사실 좀 덥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내년도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 자체가 ASML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어렵고 JP 모건도 실적은 좋았고 그날 성과는 좋았지만 내년도에 대해서 다이먼 회장이 상당히 불확실하게 코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도 이후로 우리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그 비중을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나온 실적은 잘 넘겠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전망이 좀 더 중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실적이 또 몰려 있고요. 이번 달 말에 MS, 메타, 애플 실적도 발표가 돼서 정말 앞으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또 시장이 울고 웃을 테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실적도 중요하지만 전망이 어떠냐. 네, 이 부분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기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폭에는 아직 뭐 이견들이 많지만 이때는 실적들이 어땠습니까? 과거 좀 예를 보면. 이게 제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네.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인플레이션 잡히고 이게 베스트는 이게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럼 기업의 이익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잡히면서 금리도 낮추면서 기업 이익은 되게 좋고 먼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경험은 이제 마지막 차트에 있는 건 뭐냐면 연방이 기금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 그럼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었던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경기가 좀 안 둔화되고 결국은 그것은 시차를 두고 미국의 기업 이익이 결국은 따라서 내려오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차트, 장기 차트, 1985년도 이후로 장기 차트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 딱씩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 이익이 거꾸로 말하면 좀 여전히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연방 금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향 시기가 도래한다면 그거는 기업의 이익이 우하향한다. 사실은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또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또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향후 마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은 이게 Q보다는 P, 또 P 안에서도 결국은 이익, 비용을 감안한 마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진이 거의 역대적 피크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될까? 혹시 이거를 뚫고 올라갈까? 아니면 향후 전망이 이게 내려간다고 할까? ASM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주가, 많이 올라온 주가에는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번 실질서에 봐야 될 거는 이익도 당장 이익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마진에 대한 네.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를 꼭 좀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진, 네, 별표 쳐놓고 보겠고요. 하나 시장에 또 실적 못지않게 중요한 축이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네. 그러네.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미국 까먹고 있었네. 대선까지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지금 박빙이라고 하는데 점점 더 박빙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딱 네. 하나 보신다면 그냥 펜실베니아 주를 보시면 되고 왜냐면 거기가 남은 스윙 보트 주 중에서 딱 가장 투표인건단 11표인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가는지가 제일 네네.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제 딱 붙었어요. 이걸 이제 주시장에서는 소위 해리스 수혜주
그다음에 공화당 수혜주 뭐 이렇게 나눠서 트럼프 수혜주 봤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이벤트별로. 그래서 이게 저도 질문 많이 있는 게 뭐 지금 해리스 수혜주 투자해야 돼요. 뭐 트럼프 수혜주 투자해야 돼요. 결론은 아무도 몰라. 갈 때까지 가봐야 돼. 왜냐하면 이 장에서 이거 한쪽으로 갔으면은 다 잃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망해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너무 한쪽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좋아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좋아지고 거꾸로 이제 신재생 쪽 유틸리티주가 미국에서 빠지잖아요. 이유가 이제 이거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예측을 해서 가서는 안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포트폴리오를 지금 누가 되든 내 포트폴리오가 거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 되든 된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강화 어느 한 방향으로 잡아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 배팅을 하지 마시라라는 게 이 표가 얘기해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주가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박빙이니까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점점 작용할 다가올수록 날짜가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그래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ASML의 네. 그 실적 이후의 시장의 반응이 어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변동성에 훨씬 더 취약한 상황.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차트를 한 것 같지만 지금 투자를 너무 주식에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변동성이 있을 때 더 사줘야 되는데 더 사줄 돈이 적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이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는 것은 꼭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경우에 또 해리스 부통령이 될 경우에 각각의 유리하고 불리한 섹터 뭐 다들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누가 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시각이 있을까요, 대표님? 단기적으로는 뭐 네. 사실은 트럼프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법인세를 워낙 더 세게 세금 인하해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소위 적자가 너무 많이 커질 가능성이 둘 다 크지만 더 클 거고 결국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단기 장기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놓고 보고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무도 될 수는 없지만 서서히 트럼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오히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